자, 그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주거용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파트죠, 아파트.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그냥 우리가 뭐 그 매매해가지고 사고 팔 수 있지만 보통은 우리 어떻습니까? 좀 새 아파트 사고 싶죠. 요즘은 추세 자체가 기존 아파트를 사고 파는 시장도 뭐 있지만 좀 새 아파트를 뭐 청약을 해서 당첨돼 갖고 좀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욕구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청약이 요 분야가 좀 핫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영주택이냐 아니면 이제 국민주택이냐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 국민주택이냐에 따라서 좀 이제 청약 자격이 좀 많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민영주택이나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내지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 이제 19세 넘어야 된다, 그죠? 19금 영화 볼 때도 19금이잖아요. 19세 미만은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 그 19세 미만이어도 자격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야. 그러니까 19세 미만 뭐 예를 들어서 18살인데 배우자도 있고 뭐 자녀도 있고 뭐 배우자나 자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독립된 세대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일해서 벌어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일까? 그렇죠? 소년소녀 가장도 해당이 되겠죠. 직계존속을 뭐 좀 아프신 부모님을 좀 모시고 일하는 소년소녀 가장일 수도 있고요. 본인이 세대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만 해당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19세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청약을 하려면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뭐 청약예금이나 부금이나 청약저축 이런 것들은 유지만 가능하고요. 현재는 신규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능하죠. 그렇죠? 얘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나 소나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일단 지금 막 태어난 깐난애기도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이 깐난애기도 이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한 달에 월 납입금이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인데 납입금액 단위를 5천 원 단위로 본인이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별, 면적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 금액의 최대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해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 좀 정리하시고, 자, 우리 그 기존에 청약저축도 있고 청약부금도 있고 청약예금도 있었는데, 자, 얘네들은 다 조건이 있거든요. 가입 대상에 대한 조건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개나 소나 누구나, 집이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유주택자도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를 이렇게 드리고 뭐 했습니다만 기본서에도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얘가 나오죠. 얘네들은 거의 안 물어봐요.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이쪽을 내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나 아니면 얘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좀 섞어서 낼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청약 종합저축은 모든 주택에 청약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역별, 면적별로 청약 예측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85제곱미터 이하냐, 아니 102제곱미터 이하냐, 135제곱미터 이하냐, 아니면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한 기준 금액이 있거든요. 지역별로도 좀 다른데 요걸 뭐 다 암기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서울, 부산 정도만 가볍게 막 진짜 막 열심히 외우거나 하지 마시고 가볍게 좀 기억하시는 정도. 300, 600, 1000만 원, 1500이거든요. 그렇죠? 300, 600, 1000, 1500.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모든 면적에 그 청약을 하고 싶다면 1500.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게 전부 이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전용 면적 이하의 면적은 다 청약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청약 가점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1순위 요즘은 청약통장 오래 갖고 있던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개나 소나 다 1순위야. 그죠? 다 1순위야. 그럼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일단 1순위도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거의 다 경쟁이란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가점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가점은 세 가지를 봅니다. 자,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 수,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 세 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는 암기를 해야 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는데 점수 정도는 요거는 좀 선택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무주택 기간은 32점이 최고점이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는 35점이 최고점입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은 17점이 최고점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그 가장 점수가 높은 것은 부양가족이죠. 그렇죠? 그래서 부양가족이 많다. 그러면 이제 그 가점이 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장점이 되겠다. 그래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점제 적용 방법은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냐,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수도권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를 100% 적용하죠. 그렇죠? 청약과열지역은 75%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5%는 추첨제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은요, 가점제 4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50% 이하에서 지자체가 결정하게 되고요. 투기과열지구는 50%, 그 다음에 청약과열지구는 가점제를 30%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타 지역은 100% 추첨제죠. 그래서 추첨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민영주택 물량의 75% 정도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는 무주택자하고 1주택인 실수요자한테 우선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는 얘기는 분양받아서 기존 주택 팔고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점제 부분은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에 있는 요거 이제 몇 프로 이거 외워야 되느냐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는 안 낼 것 같은데 냅니다. 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요거 점수 정도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헷갈리게 되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 85제곱미터 이하와 초과 요거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가점제 100, 175. 그죠? 그러니까 초과는 50, 50, 30 이렇게 되니까 좀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만, 요즘은 이제 그 전원주택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시골에, 전원주택 멋지게 짓고, 좀 이렇게 텃밭도 좀 일구면서 멋진 전원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전원주택에 투자했다가 개피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그래서 함부로 투자할 건 아니고 일단 그 전원주택을 투자할 때는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면 고려사항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 일단 전원주택을 그냥 뭐 시골에 있다고 뭐 좀 너무 뭐 꿈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가라. 특히 이제 정보 없이 그냥 현장에 갔다가는 이 덜커덕 그렇죠? 아무 정보도 없이 그냥 계약하고 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많은 정보를 접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고 현장에 가서 좀 보고 이럴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는요. 기왕이면 완공된 단지를 선택을 해야지 그 어떤 아직 땅만 있고 이제 건축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런 이제 전원주택 단지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분양받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덜커덕 땅을 샀는데 토지는 구매를 했는데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나서 건물을 못 짓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것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적어도 토목공사라도 끝낸 곳 단지를 선택한다면 그런 곳을 이제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혹시나 내가 전원주택에 살면서도 이거 죽을 때까지 평생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전원주택을 투자해갖고, 전원주택 투자해갖고 그걸 임대 놓을 수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사실 전원주택, 이건 투자니까 사실은 임대를 놓거나 아니면 되팔아서 처분해서 이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환금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자, 환금성을 중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환금성, 이걸 지금 생각하려면 단지 규모, 주위의 환경, 편익시설,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보고 항상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항상 향후 가치
그죠? 미래 가치가 어떤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지도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도상 거리하고 지역적인 편견은 좀 배제를 하고 봐라. 그래서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게 가장 좋고요. 시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환경 이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요. 필지가 분할된 단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필지가 분할된 단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전원주택 한번 같이 우리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뭉쳐가지고 아니면 이제 그 친척들끼리 뭉쳐가지고 우리 얼마씩 투자해갖고 전원주택 한번 그 공동 구입을 해서 좀 어떻게 좀 대박 좀 나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공동 구입을 했을 때 나중에 그 다툼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도 우리가 뭐 몇 년 전에도 보면 우리 그 유명 그 그룹 있잖아요. DJ DOC 같은 경우도 사실 제주도에다가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짓는다고 했는데 막 다툼이 있었거든요. 다툼이 있고 그러다 한 사람 죽고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이 이제 기사화됐던 적도 있는데 공동 구입한 필지 같은 경우는 이해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분할된 그런 단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물보다는 눈으로 보고 계약서에 직접 명시를 해야 된다. 뭐 홍보물만 보고 이거 대박인데 괜찮은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사 내용이나 시설,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를 좀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토목공사라도 끝낸 곳을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완공이 돼 있는 주택이야 이미 그러면 완공된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건축 자재, 내부 자재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날린 공사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날린 공사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수리비가 더 들어. 수리비가 더 들기 때문에 이게 그 자재 이런 거 잘 썼느냐 이런 것도 공사 제대로 했느냐 이런 내용들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계약 전에 토지 관련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 이제 필수입니다. 이제 보통 땅을 사다가 거기다 전원주택 짓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등기상 전문증명서를 떼가지고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계약 대상 필지와 같은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들을 다 발급받아서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땅을 사서 건축물을 짓겠다라고 생각한다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왜 떼봐요? 건물 질 수 있는지 제한사항을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토지에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괜히 덜커덕 땅을 샀는데 우리 그런 경우 많죠. 뗄렐렐레 전화 와가지고 좋은데 투자 한번 해보세요. 했는데 나중에 땅 사놓고 뭐 집도 못 짓고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나중에 팔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어떤 투자 목적보다는 실수요 위주로 좀 시장이 바뀌는 추세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실수요 위주로 좀 생각을 하고 투자 목적은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덜커덕 투자했다가 망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